예, 이번 시간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중에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위주로 해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입니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과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이 되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야기하는 중견기업은 대부분 3천억 미만입니다. 5천억 미만 중견기업도 있는데 그거는 연구인력 개발비 쪽에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액공제 대상 투자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그 다음에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중고품이라 리스 투자는 제외된다라는 거, 요거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3%고요. 중견기업은 1%와 2% 적용이 됩니다.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존 권역은 1%, 수도권 밖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위기지역 내에 투자할 때 10%, 중견기업 5%고요.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참여해서 투자하는 경우 10%, 5%, 규제 자유 특구에서 투자하는 경우 5%, 3%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적용 대상이 되시면 신청하셔갖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 배제가 되겠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고용 인원이 감소할 때는 1%, 2%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배제합니다. 고용이 감소하면 안 된다. 중견기업은. 그러면 역으로 중소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의 투자 중에 정설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설 투자가 어떤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이 1번 자산, 2번 자산, 3번 자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여기에 추가로 4번 자산을 이렇게 추가하는 부분, 그죠? 추가되는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설 투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정설 투자에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배제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배제하겠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 대체 투자는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대체 투자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자, 1번, 2번, 3번 자산이 있었는데 3번 자산을 없애고 4번 자산을 새로 대체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건물로 따지면 물론 이제 건물은 사실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3층까지 건물이 지어져 있다가 위에 4층, 5층을 추가로 정설하는 경우, 그죠? 정축하는 경우에 정설 투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3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돼서 없애버리고 다시 짓는 거, 그게 대체 투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농특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적용이 된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했는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 공제에서 관련되는 세액 공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세액 공제 부분들을 전부 다 통합했습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로 단순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은 모든 법인입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하십시오. 제가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이 시점 또 교재 집필하는 시점에서는 시행령이 공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법소정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고정자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인데 이 중에 일부는 제외하겠다. 과거에는 이러이러이러한 자산들은 대상, 나머지는 전부 안 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요러요러한 자산들은 전부 다 해줄게. 그 중에서 요것만 빼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외되는 게 토지, 건물 등 구축물,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로 건설업이나 뭐 도매, 물류 이런 업종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예외적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부는 인정합니다.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나 산업단지 내의 증설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율은 어떻게 되느냐? 단기 기본공제와 투자 증가분 추가공제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투자 금액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입니다.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3%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공제 부분입니다. 추가공제는 당해 연도 투자액에서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보다 많이 투자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공제율 모두 3%입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3%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추가공제 한도액은 기본공제액의 200%, 2배까지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해주겠다. 이 방식은 우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하고 유사하게 생겼죠.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세액공제해주고 전년도 금액보다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했는데 둘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거하고 유사한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2020년도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법인세 신고하는 분부터니까요. 그죠?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 규정으로 20년, 21년 투자분에 대해서 기업이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기존의 특정 시설 투자세액 공제 중에 선택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세액 공제가 유리하면 기존대로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으로 해도 된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하라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 공제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투자세액 공제를 구분해서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예 통으로 바꾸면 바꾸고 아니면 기존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456, 457 관련해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459페이지에 통합투자세액 공제 관련되는 내용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46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등과 비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일 때 정설투자 안 된다라고 있고요. 대체투자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중소기업일 때도 정설투자 안 되고요. 대체투자는 됩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 표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내용이 우리 461페이지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61페이지 5번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5번은 뭐냐면 공제세액의 추가 납부 및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투자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 중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이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투자세액 공제받았던 부분을 다시 납부하면서 이자 상당액, 즉 10만 분의 25에 해당되는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46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투자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요. 최저한세나 농특세 적용합니다. 그리고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가 됩니다. 자, 원래는 5년 2월 공제가 원칙인데 지금 2020년도 12월 달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10년 2월 공제 방식으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성과급의 1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의 범위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경영 성과급의 범위는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이어야 되고 영업이익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정해져 있는 급여 이외에 연말에 성과를 따져갖고 특별상여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대부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지급을 하게 되면 회사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는 이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감면이 되도록 돼 있죠. 50%인가 제 기억으로는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배제입니다.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게 되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배제합니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부분은 교재에서는 내용에서는 빠져 있는데 463페이지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범위에 보면 해당 과세 기간에 총급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한테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최저한세 적용되고요.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중복 지원의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액 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특세 적용 대상입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465페이지고요. 자, 공제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되겠습니다. 공제세액은 고용한 경력 단절 여성의 2년간 인건비에 대해서 30%와 1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물론 퇴직소득은 제외하고 따집니다. 그죠?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따진다. 자, 적용 시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재고용이고요. 1월 1일 이전 재고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고용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회사에서 퇴직했던 경력 단절 여성이 요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 회사에 다시 들어왔을 때 적용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재입사를 하지 않으면 그 직원이 다른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원래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개선했냐 하면 경력 단절 여성의 범위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을 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면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 주의하실 거는 동일한 업종입니다.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꼭 우리 회사에 입사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른 회사, 우리 회사하고 유사한 다른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여성으로서 입사를 하게 되면 이런 요건들만 갖춰지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업종은 표준산업 분류에서 중분류로 판단합니다. 대분류, 중분류가 있죠.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까지만 같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폭넓어집니다. 굉장히 폭넓어지고 경력 단절 여성한테 혜택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죠? 그러니까 직원한테 회사에도 엄청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동종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퇴직하면 됩니다. 퇴직하고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2020년 1월 1일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재고용이 아니라 그냥 고용입니다. 그죠? 고용. 그 이전의 제도는 재고용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그냥 우리 회사 직원이 퇴사했다가 우리 회사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 직원이 같은 유사한 업종에 있던 직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도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사유입니다. 원래 결혼이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퇴직 사유에 없었지만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을 한 경우, 결혼하면서 퇴직한 경우도 되겠지만 퇴직하고 1년 내에 결혼해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이것도 출산이나 임신 범위 안에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것도 인정이 되고,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미취학 아동이 되겠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입니다. 대상자는 남성을 포함합니다. 앞에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은 그 제목 자체가 여성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아휴직 복귀자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도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고요.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씩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사용하고 나면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양쪽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액공제는 1년간 인건비입니다. 퇴직소득 제외하고요. 그 인건비의 10%, 중견기업은 5%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1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세액 상당액하고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1년 동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농특세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과 그러니까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비교해 보면, 경력단절 여성은 여성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육아휴직 복귀자는 남녀 모두 적용이 된다. 인건비는 경력단절 여성은 30%, 15%, 육아휴직 복귀자는 10%, 5%. 공제기간도 경력단절 여성은 2년 동안 적용해 주는 반면에 육아휴직 복귀자는 1년 동안만 적용이 되고요. 근로관계가 종료돼도 경력단절 여성은 추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복귀자는 그러니까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부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은 해당 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년도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증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제금액은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 증가분의 5%, 기본 5%인데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3.8%입니다. 3.8%보다 큰 경우에 해당 근로자 수가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했다면, 그죠? 증가했고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0보다 크다. 증가했다면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요건을 갖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체 임금 증가율보다 우리가 더 많이 증가했고 근로자 수도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 세액공제입니다. 해당 연도에 정규직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요. 직접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 5%와 10%, 20%대로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일 다음 연도 종료일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공제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인 우리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와 근로소득 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살펴봤습니다.